그런데 루이스 해밀턴이 올해 헝가리에서 정말로 방해받았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페라리에 제기된 혐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봅시다. 저의 생각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다음에 대한 로익 세라와 프레데릭 바세르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6년을 위한 익스와제 모두의 능동 공기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유닛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이 겨울 휴식 동안에도 모든 뉴스를 확인하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데 항상 흥미로운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후 해밀턴이 페라리에서 특히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혐의를 자세히 살펴보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밀턴이 정말로 방해를 받은 걸까요? 폭발적인 세부 사항들이 드러납니다. 페라리가 루이스 해밀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련의 영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밀턴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차량 설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동 시 차량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 계정에서 나온 혐의는 이미 의심스럽긴 하지만 페라리가 샤를 르클레르를 정치적인 내부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지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상들은 해밀턴의 설정 요청이 무시되어 경주 중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암시합니다. 제 경력 동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해밀턴이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인용구입니다. 주의하세요. 하지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해밀턴은 헝가리 그랑프리 경주 전에 열린 내부 회의에서 팀의 의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차량 2대를 원하나요? 아니면 한 대만 원하나요? 대동 시 자신의 차량이 견디지 못해 충돌할 것이란 것을 말합니다. 헝가리 그랑프리 후 해밀턴은 경주 종료 후 디브리핑 동안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주장되는 반면 르클레르는 기술 책임자들과 따로 만났습니다. 한 정보 제공자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암시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밀턴은 팀의 계층을 우회하여 그를 돕기 위해 리카르도 아다미트레 엔지니어로부터만 지원을 받습니다. 경기 후 해밀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페라리로부터 방해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혐의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처럼 보이고 게다가 이 혐의가 시즌이 끝난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는데 헝가리 그랑프리는 여름 휴식 전에 이미 열렸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이 뉴스는 이번 여름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팀이 2대의 차량 중 하나를 방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페라리뿐만 아니라 레드불에도 해당됩니다. 과거에 많은 소문이 있었는데 츠노다는 베르스타펜과 다른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츠노다를 방해하여 베르스타펜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레드불의 경우 베르스타펜은 그만의 극단적인 설정을 원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량은 다른 드라이버들이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극단적인 세시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 레드불을 운전했던 알렉스 알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츠노다, 로손, 가슬리처럼 평범한 드라이버들이 운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차량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드라이버입니다. 결국 페레지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레드불에서 어려움을 겪은 드라이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이 그들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르스타펜이 그 차량을 한계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페라리가 루이스 해밀턴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페라리가 수많은 돈을 지불한 드라이버이며 그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 해에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팀에게 필수적인 드라이버입니다. 페라리는 두 드라이버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설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르클레르가 잘 달리고 있는 것을 보지만 해밀턴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페라리가 르클레르를 우선시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올해 건설자 챔피언십 2위를 위해 끝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고 있는 중에 드라이버를 방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2위를 위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을 비롯한 경쟁자를 희생하여 중요한 점수, 소중한 점수를 잃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맥라렌이 이미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싸움은 메르세데스, 레드불, 페라리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틱톡 계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혐의는 믿지 마세요. 이런 혐의는 믿지 마세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페라리 내에 불안정을 초래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해밀턴은 여러 차례 마라넬로에 자료를 전달했는데 어떤 때는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어떤 때는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프레데릭 바세우르도 여러 번 말했듯이 실망스러운 시즌을 겪고 있는 내 드라이버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루이스 해밀턴과 샤를 르클레르 모두에게 필수적이며 특히 메르세데스에서 온 루이스 해밀턴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는 외부 환경에서 왔으며 또한 과거에 많은 타이틀을 획득한 환경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다. 해밀턴이 페라리의 문제를 강조하고 메르세데스의 승리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는 과거에 성공했던 메르세데스의 작업 방식과 방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페라리에서도 그를 매우 많이 듣고 있다. 루이스 해밀턴은 과거에 승리했으며 따라서 이 승리의 정신을 페라리에도 전달해야 한다. 프레데릭 바세우르도 이것을 강조하며 루이스 해밀턴이 불평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는 마법적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바세우르에 따르면 내 드라이버들이 2025년 페라리 시즌이 참담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망가질 것이다. 따라서 루이스 해밀턴이 시즌 내내 페라리의 문제를 말하고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다. 헝가리 CP 전후에 겪었던 그의 좌절감과 여름 휴식 후 어떻게 더 의욕적으로 다시 시작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단순히 헝가리 CP 이전 즉 여름 휴식 전후의 페라리 내부 상황 때문에 해밀턴이 매우 고통받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페라리를 앞서서 경쟁하기 위한 성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헝가리에서 거의 승리한 르클레르를 보며 7번의 세계 챔피언인 해밀턴은 매우 실망했다. 르클레르와 함께 승리를 위해 싸우고 싶었던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즉 그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해밀턴은 르클레르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7번의 세계 챔피언으로서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 그리고 바세우르도 말한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채택할지 결정해야 하며 특히 주주들과 함께 어떻게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사는 환경,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 사람들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지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내 개인 공간에서 고려하여 팀워크를 최적화해야 한다. 그래서 페라리 팀의 팀장이 2026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세우르는 2026년의 다음 기술 사이클이 초기 성능보다 개발과 회복 능력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세우르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고 한계를 밀어붙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결과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맥라렌, 레드불 또는 알파인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갈지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바세우르는 경쟁자들의 프로젝트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순위는 시즌이 진행된 후에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팀이 앞서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또는 더 가능성 있게는 호주에서만 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초기 경주가 전체 시즌의 톤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찰하며 지속적인 개발의 중요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내년의 멜버른 이후에는 계층 구조가 정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개발과 빠른 성장을 위한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멜버른 이후에 시즌이 끝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두에게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이는 페라리가 타이틀 경쟁을 할 수 있다면 해밀턴이 2026년에 타이틀을 위해 싸우기 위해 준비하려고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바세우르는 경계하라. 우리는 경쟁자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까지 어느 팀이 다른 팀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실제 데이터는 없으며 더욱이 멜버른에서 시즌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멜버른에서 더 강한 팀은 시즌 동안 계속해서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멜버른에서 강하지 않은 팀은 여전히 회복할 시간이 있다. 따라서 페라리가 타이틀을 위해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2022년 바레인에서 매우 잘 시작했지만 이후 시즌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 같은 일이 2026년에도 발생할 것이다. 만약 페라리가 시즌을 잘 시작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타이틀을 획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페라리가 경쟁력이 없고 탑팀이 아니라면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회복할 여지가 많고 효과적인 시대와 달리 많은 부분이 동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더 나쁜 성적을 내는 팀과 더 나은 성적을 내는 팀 간의 더 큰 회복 격차를 허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새 규정에 따라 딸이 예측한 것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 우리는 2026년이 그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페라리의 성능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밀턴의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할 권리는 해밀턴 자신이 아니라 페라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므로 페라리가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페라리가 루이스 해밀턴을 방해하고 있다는 초기 주장과도 반대되는 사실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방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즉 페라리가 해밀턴을 팀에 두고 싶지 않다는 의미지만 특히 2026 시즌 시작 전에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계약을 갱신할지 볼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갱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밀턴은 아마도 2027년에 1년 정도 갱신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버 베어맨이라는 젊은 드라이버, 올해의 루키가 있어서 미래의 페라리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밀턴에게는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페라리가 타이틀을 획득하도록 돕기 위한 일에서 2년의 시간이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자신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지만 계약 연장 권리는 페라리에게만 있습니다. 로익 세라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타이어를 두었으며 실제로 페라리는 2026 시즌 타이어 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기술 책임자인 로익 세라는 혼합물 사용 최적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모든 조건에서 접지력을 극대화하고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아부다비 테스트는 피렐리가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자체 시뮬레이션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드라이버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팀이 새로운 규제 주기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2026년 포뮬러 1의 차량은 현재 모델과 매우 다를 것이며 공기 역학 및 파워, 조정의 변화가 타이어 하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피렐리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타이어 사양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6년 새로운 타이어, 크기에는 앞 타이어 25mm 감소와 뒤 타이어 30mm 감소가 포함됩니다. 이 변경은 접지 면적과 열 방출에 영향을 미치며 피렐리의 핵심 목표로 물집 형성 저항을 만듭니다. 따라서 타이어, 알갱이 형성이나 과열 현상을 피하기 위해 포뮬러 1의 경쟁력을 위해 타이어 관리가 매우 중요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뛰어난 팀은 종종 더 나은 결과를 얻으며 이는 페라리가 이번 시즌 겪은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혼합물의 올바른 관리는 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6년에 필수적일 것이며 이는 새로운 규정 도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 바퀴를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측면입니다. 대신 타이어는 휠캡으로 덮여 있을 것이며 이러한 휠캡은 타이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림 앞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과열도 최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올해 맥라렌이 타이어 온도 관리에서 최고의 팀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중에도 더 나은 타이어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로익 세라가 반복한 점이 이것이며 2026년에는 타이어 관리 개선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경기 속도 및 성능 관리도 개선될 것입니다. 2025년 페라리는 2024년에도 타이어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높은 온도를 유지하여 트랙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최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2023년에 페라리가 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타이어가 너무 과열되어 미끄러지고 타이어가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 심하게 마모되었습니다. 2025년에 그들은 중간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운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SF-25를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타이어의 지나치게 높은 온도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페라리의 언더스티어로 인해 타이어의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운전 가능성을 개선해야 하며 타이어 관리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타이어의 두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 및 과열 위험이 커집니다.
피렐리의 선택한 케이싱도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지지력이 있어야 하며 과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을 위해 최근에 수정된 규정 조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앞바퀴와 뒷바퀴의 타이어, 커버가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으며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어 온도 관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2026년 기술 규정의 14조에 작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명된 외부 디스크 또는 힐 커버의 내부 직경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외부 디스크가 휠의 표면을 완전히 감싸야 하며 힐 너트와 공기 주입 배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만 허용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왼쪽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예전 규정에서처럼 휠이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노출되는 모습을 기대하셨다면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쉽게도요. 휠 커버는 여전히 존재하며 2026년에도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능동 공기 역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년에 추월 방식과 자동차 설정 관리가 어떻게 변경될지 간단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특히 직사 모드 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올해 말 아부다비 테스트에서도 시험되었습니다. Z 모드는 사실 항력을 줄이는 모드이며 X 모드는 일반적인 플랩을 사용하는 모드로 항력 감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항력 감소 시스템 DRS를 갖게 되므로 2026년에도 DRS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객사제 모드가 유지될 것이며 Z 모드는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에서 항력을 줄이는 모드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앞쪽과 뒤쪽 모두의 높은 각도의 날개, 즉 고하중 윙을 선택한 경우 직선 구간에서 DRS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Z 모드에서는 이 윙들이 내려가면서 최고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집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만약 DRS가 더 크거나 뒤쪽 윙이 더 크고 하중이 많았다면 DRS 구역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더 작은 날개를 가진 사람들은 DRS 없이도 높은 최고 속도를 얻었지만 DRS를 사용하면 작은 플랩 때문에 최고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더 많은 부하의 날개를 가진 사람들은 Z 모드가 활성화된 DRS 구역에서 더 높은 최고 속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바퀴와 뒷바퀴 간의 부하 차이에 주의하세요. 앞바퀴의 높은 부하의 날개를 원하는 사람, 뒷바퀴의 높은 부하의 날개를 원하는 사람에 따라 자동차의 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변화할 것입니다. 언더스티어가 심한 머신은 앞쪽 윙의 각도를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버스티어가 심한 차는 뒷날개에 더 많은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날개 부하를 변경하며 당연히 Z와 X 모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해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Z 모드와 X 모드에 대해 더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Z 모드는 낮은 부하로 항력을 감소시키는 모드이며 X 모드는 일반 모드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2026년에 사용될 페라리의 스티어링 휠이며 이곳은 메르세데스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여기서 비교해보세요. 메르세데스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토토 볼프는 젊은 드라이버들이 2026년 규정에 더 잘 적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경험 많은 드라이버인 해밀턴과 알론소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젊은 드라이버들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르보르, 톨레도, 그리고 베어맨 등 올해의 신인들이 내년에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토토 볼프에 따르면 젊은 드라이버들이 시뮬레이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경험 많은 드라이버들보다 한계를 찾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더 이상 치면 효과가 아닌 더 강력한 전기와 다른 공기역학적 개발을 가진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토토 볼프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드라이버란 무엇일까요? 조지 러셀과 그의 세대인가요?
맥스 베르스타펜인가요? 그들은 시뮬레이터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드라이버들이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대입니다. 네, 가정에서의 플랫폼이든 공장에서의 시뮬레이터든 가상 세계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토토 볼프는 팀에 조지 러셀과 같은 두 명의 젊은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조지 러셀은 맥스 베르스타펜, 찰스 르클레르, 랜도 노리스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며 반대로 우리는 올해의 신인 세대에 속한 키미 안토넬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는 분명히 그에게 유리하며 다른 팀들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헬무트 마르코의 퇴직금이 1,000만 유로라고 확인되었습니다. 1년이 뒤에 헬무트 마르코가 2025년 말에 레드불을 떠날 것이며 올해 12월 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컨설턴트는 그의 사임 이유로 맥스 베르스타펜의 타이틀 경쟁 실패에 대한 실망을 들었습니다. 빌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헬무트 마르코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팀의 내부 조직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의 분리가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무트 마르코는 공식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레드불은 헬무트 마르코의 계약을 2020년까지 존중하며 약 1,000만 유로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축구 감독 계약에서 예상되는 퇴직금 관행을 반영합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근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특히 루이스 해밀턴의 대우와 방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여 알림을 활성화해서 포뮬러1과 페라리 주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텔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